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태홍입니다. 소리 잘 들리나요? 반갑습니다. 이주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제목이랑 살짝 다른데, 그 사연이 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죠.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 것부터 하시고, 그,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공대에만 있던 사람이고, 세부전공 자동제어, 제어공학, 시스템 이런 쪽이고요.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같이 볼까요? 주로 수학, 시스템 이런 말이 많네요.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학원에선 글쓰기와 연구이라는 과목도 시스템 이론과 좀 다른 얘기지만 함께 개설해서 2년에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연구 분야와 관심 분야를 이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 분야에는 뭐 논문을 쓰지는 못하지만 나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을 연구 분야와 구별해서 관심 분야라고 부르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한국어 문장을 어떻게 활용하면 그러면 좀 좋은 한국어 글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주로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을 하는데 협업과 공유를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일단 들어가는 말에서 논리에 관한 이야기 좀 하고요. 그다음에 과학과 수학 이야기하고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다양성과 미래사회가 정확히 2년 전에 처음 개설이 됐는데, 처음 개설될 때 이런 강의를 했어요. 공교롭게도 2년 전 오늘이네요. 사실은 다양성이라는 논점과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토픽이었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과학기술도 인간의 활동이에요.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과학기술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인 과학기술의 성과도 달라질 수 있겠죠. 과거에 남성들이 주로 과학 활동을 할 때는 그 생명 분야에서 나온 성과들이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과학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과학의 결과물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고, 그래서 과학을 또는 기술을, 공학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과학 활동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학기에 오늘 이주연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그런 제목의 강의를 했는데, 이때 이 과학과 수학을 논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되게 좀 엉켰던 것 같아요. 논리 부분을 오늘 좀 앞에서 살짝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제목도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서 급하게 마무리 짓지 않도록 애를 써보죠. 지난 학기 강의 끝나고 학생들이 대체 저 이야기가 다양성과 무슨 관계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끼리 토론할 때도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은 모양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목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수학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대체 다양성과 무슨 관계냐, 이런 의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 한번 관계를 맺어볼게요. 젠더 다양성 얘기하면서 했던 거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에선 다양성이 중요하다. 동의합니까? 뭐 이제 진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젠더 다양성이, 그러니까 과학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양할수록 과학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과학과 수학도 인간의 활동이다. 따라서 과학과 수학에서도 다양성은 중요하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에선 다양성이 중요하다. 과학과 수학도 인간의 활동이다. 과학과 수학에서도 다양성은 중요하다. 뭔가 이렇게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
왠지 좀 공허하죠. 어쨌든 제가 여기 이렇게 되게 공허하게 제기한 논법이 이른바 연역 논증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논리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연역 논증 얘기했는데 연역과 대비되는 말로서 귀납이라는 게 있죠. 귀납은 뭐냐? 연역이 이렇게 다 공허하지만은 않겠지. 하지만 뭐 새로운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귀납은 좀 다를까요? 어쨌든 이런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논증이라는 관점에서 수학과 과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새 창의성, 뭐 상상력 이런 거 많이 강조하는데, 이게 막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를 갑자기 탁 떠올린다든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능력을 일컫는다면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렇죠? 허탈하지. 그냥 그런 거 타고난 사람은 발휘하는 거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냥 별로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뉴턴과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자기 혼자 아인슈타인이 자기 혼자 상대성 이론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낸 건 아닌 거라고요. 그런 천재들조차도. 그래서 상상력, 창의성 이런 이야기를 짧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논증. 아까 연역 논증, 귀납 논증 얘기를 했는데, 논증이란 근거를 대고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근거를 논거라고 하고, 주장하는 내용을 논지라고 하고, 논거와 논지의 쌍, 그리고 그들의 관계 맺는 방식을 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지 않는 거지. 여기서 우긴다는 건 뭐 반드시 틀린 말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설령 옳은 얘기를 하는데, 아무 근거를 대지 않고 얘기를 했다면 우긴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근거를 대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 우기는 거라면 논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논증은 근거를 대고 주장하는 거다. 그리고 논증에 관한 학문을 논리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논리학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형식 논리학. 형식 논리학은 어떻게 보면 수학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P가 Q고 P가 참이면 Q도 참이다. 뭐 뻔한 거죠. 또 P가 Q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그것도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 떠올리면 받아들일 수 있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렇게 간단한 건 굳이 형식 논리학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되게 복잡한 형식 체계에 거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건 이거는 이제 뭔가 수학적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거죠. 어쨌든 논증의 형식에 관한 것을 다루는 게 형식 논리학이라면 형식보다는 논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논리학인 비형식 논리학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비판적 사고에 관한 이야기이죠. 형식 논리학은 대단히 복잡한 체계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논리를 전개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형식 논리학 법칙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게 중요하죠. 예, 연역과 귀납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연역 논증, 공허한 연역 논증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공허하죠. 이건 별 정보도 없는 이야기 같아요. 연역과 귀납,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제일 처음에 연역과 귀납이라는 말을 만난 게 언제죠? 고등학교 때인가? 그래? 뭐가 연역이고 뭐가 귀납이라고 들었나요? 또는 배웠나요? 또는 생각하나요? 번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가고 예.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분을 보면 예, 대부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 했는데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내는 게 연역이라면 구체적인 또는 개별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또는 보편적인 원칙을 만들어내는 게 귀납이다. 했습니다. 그 설명이
제가 조금 뒤에 소개할 연역과 귀납의 좀 더 엄밀한 정의와 상당 부분 겹치지만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얘기를 하면 자, n이 4보다 n이 5보다 크면 n이 5보다 크면 n은 4보다도 크다. 이 명제 참이에요. n이 5보다 크면 n은 4보다 크다. 여기서 n이 5보다 크다가 전제고 n이 4보다 크다가 결론이면 n이 5보다 크면 n은 4보다 크다라는 것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항상 참이라는 얘기죠. 그게 사실 연역 논증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면 당연히 참인 거죠. 하지만 n이 5보다 크면 n이 4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을 때 n이 5보다 크다가 일반적인 것이고 4보다 크다가 보편 구체적인 사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조금 이제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이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수밖에 없는 논증이에요. 결국 그러려면 전제가 말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전개한 연역 논증은 되게 공허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다양성은 다 중요해. 따라서 과학 기술에서도 그래. 이런 얘기니까. 뭔가 좀 본질적으로 공허한가? 본질적으로 공허해요. 그런데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연역 논증을 하거든. 여러분들은 수학자들이 다 공허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전제가 말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 결론이 전제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숨어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공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숨어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공허한 논증을 펼친 건 아주 노골적으로 결론이 전제에 들어있는 거지. 그런데 잘 눈에 안 보이는 전제에 사실 있긴 하지만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결론을 찾아내는 힘, 그게 이제 연역 추론이고 그건 이제 공허하지는 않아요. 연역 추론,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인, 결국은 결론이 전제에서 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니까 같은 말을 다시 한다, 동어 반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동어 반복은 단순히 공허한 동어 반복이 아니라 물론 나는 공허한 동어 반복을 했지만 공허하지 않은 진짜 위대한 동어 반복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학을 위대한 동어 반복이다. Mathematics is great tautology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연역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인 논증을 말해요. 귀납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있는 논증. 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제가 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니까. 전제가 참이라는 사실에서 바로 이끌어낼 수는 없는, 심지어 거짓일 수도 있는. 하지만 거짓일 가능성이 크면 이걸 논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런 논증을 귀납 논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건 연역 논증이고 연역 논증에 해당하고 개별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추출해내는 건 귀납 논증의 사례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사례이고 또는 해당하는 것일 뿐이지 정의는 아닌 거죠. 연역 논증의 정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이 5보다 크면 4보다 크다라는 게 연역 논증임을 헤아리면 잘 알 수 있겠죠. 이게 연역 논증과 연역 논증의 정의고 전제가 결론과 관련이 없거나 결론을 약하게 지지할 그런 논증은 고리 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까 그 예죠. 이건 연역 논증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자, 이 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논증. 어떤 논증일까요? 논증이긴 한가요? 근거를 대고 주장하나요? 연역, 이게 논증이라면 무슨 논증이죠? 연역이요? 귀납? 네, 왜 귀납이죠?
A, B, C가 뭐지? 1, 2, 3으로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논증이라면 전제가 있고 결론이 있고 그걸 관계를 맺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 전제가 1번이고 결론이 3번이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귀납인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글을 쓸 때 항상 미괄식으로 쓰나요? 이건 전제고요.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나는 거쳤고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나요? 오히려 두괄식 글쓰기를 선호하지 않나요? 먼저 주장을 확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근거를 나중에 낼 수도 있죠. 이 경우는 이런 3번을 전제라고 하고 1번을 결론이라고 하면 이건 연역 논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글을 보고 그 논증을 분석할 때 무엇을 전제로 볼지 또는 숨겨있는 전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무엇을 결론으로 볼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이 나의 전제는 무엇이고 나의 결론은 무엇이고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쓰면 좋아요. 오해의 소지가 없게.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이 글을 읽어줘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겠는지. 이게 논리학에서 자비로운 해석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 자신한테는 혹독하게 보고 자기 자신은 혹독하게 성찰하고 다른 사람은 자비롭게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논리적으로 앞서면 최악의 내가 최선의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비로운 해석은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나를 더 논리적으로 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연역일 수도 있고 귀납일 수도 있는. 예. 논리적 사고. 당연히 언어로 하죠. 우리는 언어로 사고하죠. 사고가 있고 그 결과물을 언어가 단순히 언어라는 도구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어로 사고하죠. 그래서 그 언어가 되게 중요한데 그 일상 언어에서는 애매함과 모호함을 잘 구별하지 않죠. 그래서 심지어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나는 그냥 우리 학생들한테 그럴 때 그냥 모호하다라는 말만 써도 충분하다. 굳이 변말을 쓸 필요는 없고 그리고 애매하다는 말은 왜 애매한 사람 고생시키지 마. 애먼 사람 머리 아프게 하지 마.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이 애매모호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애매함과 모호함을 구별하기가 좀 그런데 논리학 용어에서 애매함과 모호함은 ambiguity, 모호함은 베이그니스의 그 한국어 용어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 ambiguity는 애매함은 기호는 같은데 지시 대상과 표상이 다르고 지시 대상이 있고 언어로 그거를 표상해내는 거죠. 이를테면 이 자유민주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는 같은 것일 수는 없겠지.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 형식 논리학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명제 하나가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면 세상의 모든 명제가 다 참이다 라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또는 동의하는 그런 연역 추론 법칙을 적용해서 어떤 P라는 명제가 있어서 P도 참이고 P의 거짓도 참이면 즉 P가 참이고 동시에 거짓이면 임의의 Q가 참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무너지는 거야, 토대가. 이른바 아무 말 대잔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동시에 참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동시에 참이 아니려면 이 자유민주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이런 걸 애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매함, 이게 우리가 토론 과정에서 너무 생산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고 꼬이고 오해하고 하는 수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뜻으로 쓰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일상언어에서
그런 문제가 전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가 덜 생기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테고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학의 세상에선 그런 문제가 사라지게 최소화하는데 그 값이 0이 되는 거지. 어쨌든 애매함이라는 문제가 있고 모호함은 적용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나이가 꽤 들었다라고 하면 좀 모호하죠. 여러분은 몇 살쯤 되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해요? 한 50 넘으면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나? 되게 부모님 또래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는 한 40만 돼도 나이 들었고, 여러분이 20살 넘으면 한 60은 돼야 나이 들어 보이나? 모호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면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지.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모호한 언어 활용의 예로서 오늘 강연자는 젊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거는 모호함이 아니라 오류 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강직한 사람이 참 많죠. 예, 의미의 추상화는 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뭡니까 그냥 60대 남자일 수도 있고 지구인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추상화의 단계가 다른 추상화 정도가 다른 거죠. 논점에 알맞은 추상화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논증은 논거와 논지의 쌍이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논증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론을 평가한다는 말과 달라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결론을 누군가 제시하는데 논거에서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나 훌륭해. 그럼 여러분은 결론엔 동의하지 않지만 논증은 인정할 수 있고 또는 나랑 같은 결론에 이르렀는데 논거가 너무 허접해. 그럼 나는 그 논증은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른바 진영 논리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난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논리를 펴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나요?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영의 논리는 이러이러해 라고 했을 때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건 진영 논리야 라는 풀이 얘기하면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하지 않은 거지. 이제 진영 논리와 관련해서 내가 좀 눈여겨보는 점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랑 같은 결론을 누가 내면 그 과정을 꼼꼼하게 보지 않아요. 나랑 결론을 공유하는 사람의 논증일수록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논증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어요. 진영 논리의 위험성이라면 나는 그런 정도를 떠올려. 그렇지 않고 뭐 기본적인 철학이 비슷하고 관점이 비슷하고 시선이 비슷하면 논리적 전개 과정이나 결론이 비슷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진영 논리라고 비판하는 건 그거는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논증 평가. 그래서 논증인지를 따져야 되겠죠. 논증을 평가하려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모호하고 애매한 표현이 있는지. 만약에 내가 내 논증을 평가한다면 나는 애매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상대방의 논증을 평가한다면 애매하거나 모호한 표현이 있으면 상대방의 논증을 강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비롭게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 논증을 분석할 때는 전제가 있고 결론이 있는지,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논증을 좋은 논증이라고 평가할 수 없겠죠. 이런저런 그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아닌 논증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논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가는 말에서 했고, 이제 과학 이야기를 하죠. 자, 논리에 관한 이야기 들어가는 말에서 하고, 과학 이야기하고 수학 얘기하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과학이 뭡니까? 과학. 우리 단어 분명히 정의하자고 했죠. 여러분, 과학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자연? 자연 법칙. 자연 법칙. 그런 거 같아요. 또, 세계적인 방법을 어떻게? 세계적인 세계적. 방법을 네.
그러니까 과학 방법론이 체계적이다. 경제학은 안 체계적인가? 경제학도 사회과학이니까. 자연과학이 아니라 여기서 자연과학 얘기를 했고 일반 과학 얘기를 했고 그 일반적인 과학에는 사회과학이 들어있는 거. 오늘 나는 맞는 말인데 범주를 좀 자연과학으로 좁히고 하지만 자연과학으로 좁힌다고 해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공통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편성이 더 크거든.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이제 과학주의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되게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 이제 과학 아닌 것을 부정하고 표현이 좀 그런데 과학지상주의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과학이 아닌 것 그러니까 과학이 아닌 영역은 과학적으로 그 사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물론 동어반복인데 동어반복이야 같은 얘기가 같은 단어를 이용해서 같은 단어를 설명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일단 자연과학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 그 과학 방역이라는 말 언론에서 많이 했죠.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거기서 과학 방역이라고 얘기할 때 과학은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어야 그 사람의 논증이 강하게 될까요? 일단 예, 정치의 정치의 반영. 정치는 어떤 건데? 과학은 좋은 거고 정치는 나쁜 건가? 일단 가장 그 아, 가장 덜 자비롭게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 우리가 과학을 좋은의 동의어로 써요. 침대는 과학이다. 좋은 침대라는 얘기 아닌가요? 상당히 많은 게 과학은 좋은의 동의어로 쓰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이 아닌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과학이 아닌 건 과학이 아닐 뿐이에요. 과학이 아니어서 종교가 나쁜 건 아닌 거지. 나는 이제 그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과학과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평가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과학을 좋은이라는 의미로 쓰면 이제 과학주의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합리적이다, 객관적이다. 그러면 또 아까 경제학 얘기 안 할 수 없네. 세상에 뭐 사회과학자들은 비합리적인가, 비객관적인가? 사회과학자들 대학 데이터 엄청 많이 쓰죠. 뭔가 이제 생명과학 관련한 그런 지식과 사실에 토대를 둔 방역 이렇게 이해를 하면 대략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방역은 뭐지? 우리가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 방역도 있나요?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말고 방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볼까요? 방역은 뭐죠?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유한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행위 했죠. 그 다음에 행정력을 동원하는 일이 되겠지. 정치 아닌가? 행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학만을 가지고 방역을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과학방역이라는 말이 다 과학만을 고려해야 된다라면 그거는 좀 방역과 충돌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컴퓨터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방법을 알아요. 네트워크에서 끊는 거예요. 내가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완벽한 방법을 알아요. 사람들을 집에 가두는 거야. 그래서 과학 방역이라는 건 대단히 모호한 말이에요. 과학도 모호하고 방역은 어려운 문제고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 하나에 대해서 애매함과 모호함을 최소화해서 잘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과학
자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먼저 기존 지식에 대한 의식적 반성, 기존 지식에 대한 의식적 반성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무거운 건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지식이 많아서 그래.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럴까라고 질문하는 것.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그러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붙이면 얼마나 빨리 떨어질까? 라는 식으로 정량적으로 사고하는 것. 필요하면 실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내가 지지했던 이론 또는 내 이론이 맞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거죠. 또는 내 이론을 내 스스로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열린 태도.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을 반증이라고 말해요. falsify 또는 disprove 같은 거죠. 이런 게 과학적 사고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과학 얘기할 때 자연의 법칙 얘기를 했고 실험은 그런 자연의 법칙이 관철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실험은 대단히 비자연스러운 행위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관측과 실험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행성에 관해서 뭔가를 알아내는 것. 이랑 관측, 관찰인 거죠. 실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한자어죠.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죠. BBC의 영상 중에 일부인데, 자, 볼링구가 깃털을 떨어뜨립니다. Galileo's experiment was simple. He took a heavy object and a light one and dropped them at the same time to see which fell fastest. 허탈하죠? 네? 허탈하죠? 자연스럽죠?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죠? 무거워서 빨리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옛날 사람은 몰랐지만 실험이라는 어떤 거냐면 이제 공기를 다 빼요. 진공으로 만들어. 그리고 여기서 진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정말 똑같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게 과학적 사실이에요. 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아요. 볼링광이 먼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실험이에요. 그리고 이게 과학자들의 모습이에요. 신기하잖아요. 몰랐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밤하늘의 별을 보는 행위랑 다른 거다. 실험은 자연을 떠오르는데 나는 자연스럽지 않음을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학자들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과학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까 자연 법칙 얘기했는데 그 안암동에서 어떤 법칙을 찾아내면 그거는 신촌골에서도 성립하겠죠. 보편 법칙, 보편 지식으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론, 모델 형식으로 이론을 만들어. 그리고 그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거나 예측을 해요. 이런 것이 이제 과학적 사고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역사를 잠깐 봅시다. 그 경쟁하는 두 개의 이론이 있어요. 예컨대 뭐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 여러분은 지동설, 천동설 그렇게 흔히 쓰나요? 천동설, 지동설보다는 지구 중심설, 태양 중심설이 더 알맞은 표현이에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은 하지 않기로 하고,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그 이제 공간이 휘어 있고 공간을 휘게 만드는 게 질량이고 따라서 빛도 휜다라는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관찰을 했어요. 에딩턴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반신반의하던 사람들한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참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결정적 실험이라고. 이 결정적 실험을 통해서 상대성 이론, 당시 가설 수준의 상대성 이론을 확실한 이론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 상대성 이론을 지지했다면 뉴턴 법칙을 반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 그 뭔가 또는 서로 경쟁하는 이론이 있을 때 그걸 반증하는 그런 실험을 결정적 실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반증이 항상 그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까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에 따르면 그림을 먼저 얘기합시다. 이 그림이 이제 아까 에딩턴의 실험에 관한 얘기인데 빛이 이제 튀는 거를 본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이 별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알았어요. 그런데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이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별이니까 튀는 게 맞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걸 에딩턴이 한 거고, 다만 여기 태양이 있으면 여기 별빛이 전달될 수 없겠죠. 그래서 언제 이걸 확인했냐면 일식 때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에딩턴의 계기일식 검색해 보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에딩턴 시험이고,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이 참이라면 이 별은 지구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다. 그리고 이것을 연주시차라고 불러요. 태양 중심설이 맞는다면 연주시차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티커 브라헤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티커 브라헤는 대단히 뛰어난 천문학자였는데 연주시차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 기술의 한계 때문에 못 본 거지 존재했던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어요? 연주시차가 있는 것을 티커 브라헤가 못 보고 진리인 태양 중심설을 거부했으니 이 사람은 고리타분한 훌륭하지 않은 과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닌 거죠. 훌륭한 과학자. 당시 수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최선의 과학적 판단을 한 거예요. 논리랑 비슷한 거 있죠. 훌륭한 과학의 성과이지만 결과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참은 아닌 거죠. 참, 에딩턴 얘기에서 내가 에딩턴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에딩턴은 케임브리지 천체연구소 소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평화주의자였어요. 평화주의자여서 징집 거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소에 갈 위기에 처했는데 다이슨이라는 천문학자가 영국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이 아까운 사람을 수용소에 보내지 말고 대기일식 관측을 하게 하자. 영국 정부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게 1919년의 일이에요. 20세기 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에딩턴은 당시 적국인 독일 과학자의 상대성 이론을 확인하는 일을 해요. 뭔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관찰 얘기 좀 더 해보죠. 물리학과나 화학과 학생들한테, 물리학과나 화학과 학생이 있나요, 혹시? 이공계 학생들한테 전자 봤어? 전자 있어? 라고 얘기하면 무슨 그런 당연한 말을,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이론의 파라미터 하나에 불과한지 그거를 확실히 확인해 봤나? 그래서 오히려 그 과학 이론 어떤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당연한 것조차 의심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그 과학자들의 일상에는 아주 보수적인 면과 아주 진보적인 면이 섞여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전제 아래 해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진보적으로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아주 진보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든 그래서 전자를 보고 싶어서 현미경을 사용해요. 근데 현미경이 전자현미경이야. 전자를 보는 거지. 조금 순환 논증의 오류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떤 책에도 확고부동한 진리가 토대에 깔려 있고 거기에 그 하나하나 돌을 얹어서 집을 짓듯이 확실한 토대 위에 새로운 지식을 건설하고 그 위에 또 새로운 기술을 건설하고 할 수는 없고 그거는 개념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건 다 굉장히 그 아슬아슬한 토대 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정합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논리적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 여러분한테 서너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서너 가지 사실이 충돌하지 않아. 여러분한테 수만 가지 사실이 있어요. 수만 가지 사실이 충돌하지 않아. 느낌이 좀 다르죠? 어떻든 뭔가를 관찰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론과 독립적으로 관찰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관찰의 결과가 이론을 독립적으로 지지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찰에도 마치 전자현미경으로 전자를 보는 것처럼 이론이 깔려 있는데 여러분 화물 적재 그 적재예요. 이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theory ladeness theory가 laden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나와버렸네. 어떤 관찰도 이론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경험적으로 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개념적인 한계가 있다. 라는 재밌는 스토리인데 천왕성이 이게 지금 구금지화 천왕성 해왕성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그런 시절은 어디? 해왕성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시절에 유천역학으로 천왕성의 궤도를 계산했더니 실제 사람들이 본 것보다 너무 좀 가까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제 천왕성이 좀 더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뉴턴역학을 바로 기각하진 않겠지.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r제곱분의 뭐 이렇게 r제곱분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r에 2.000034분의 얼마 이렇게 하면 그거 맞출 수 있겠지. 뭐 다른 건 흐트러지겠지만 다른 건 태양에서 워낙 가까우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천왕성의 궤도를 관측한 궤도와 이론적의 결과가 일치하도록 이론을 수정하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예컨대 r제곱을 r에 2.뭐뭐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제곱이 깔끔하잖아. 무슨 근거 있습니까? 왜? 그냥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과학자도 사람이니까. 인간의 활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건 그냥 제곱으로 두면 그러면 이 천왕성에서 더 먼 곳에 또 다른 행성이 있어서 걔가 얘를 끌어당겨서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리고 이제 르베리아라는 사람이 그걸 엄밀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리고 실제로 계산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던 시절도 아닌데 어디에 무슨 행성이 하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왕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스타가 된 거죠. 그리고 펜으로 행성을 발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 태양에서 가까운 수성이 또 문제를 일으켜요. 이 수성이 태양 주위를 돌 때 이제 근일점이라는 게 있는데 근일점은 타원 궤도에서 가장 태양과 가까운데요. 근일점이 조금씩 이동한다는 거야. 뉴턴역학으로 설명이 안 돼. 이 사람이 이제 이 방식이 대성공을 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면 이 안에 행성이 하나 있을 거다. 이름까지 정했어. 벌컨이라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벌컨을 봤어.
사람들이 해왕성을 보듯 벌컨을 봤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데 벌컨을 봤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벌컨은 없다. 라고 나중에 문제는 부정이 됐죠. 그게 이제 근일점이 이동하는, 이게 근일점들인데 성이 공전을 하면서 근일점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해왕성을 사람들이 발견할 때, 해왕성을 발견할 때 이게 전에 뭔가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게 그걸 찾아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뭔가 있긴 있었는데 이거를 의미 있는 행성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지. 여러분 신호와 잡음을 구별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잡음인 줄 알았더니 신호였던 거예요. 그리고 벌커는 이게 잡음일 줄 알았는데 신호였어 라고 판단했다가 다시 에이 잡음이네 라고 돼버린 거예요. 에딩턴도 별빛이 휘는 거를 상대성 이론을 믿지 않았으면 보지 못했을 거예요. 보려고 해야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뭔가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는 관찰 결과가 어떤 일을 극명하게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활동이고 그 과정에서는 벌컨이 있구나라고 합의했다가 그거 행성 아니야 라고 또 합의하는 과정. 과학자들은 합의라는 표현을 쓰면 아마 되게 거부할 텐데 현실을 보면 합의라고 이해하기에 적절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점차 표현이 좀 그런데 진리성을 획득해 나가겠지. 부정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경험적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 보조가설이라는 게 행성이 R 제곱 대신에 R에 2점 얼마를 쓰자라는 것도 보조가설이 될 수 있고 보조가설 또 다른 행성이 밖에 있을 거야 안에 있을 거야 밖에 있을 거야라는 가설은 성공했고 안에 있을 거야라는 가설은 실패했죠. 예, 이제 그런 게 과학이다. 그런 인간의 활동이 과학이다. 이제 이건 조금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복잡계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구별이 잘 돼요. complicated라는 것은 그냥 구성 성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complex라는 건 구성 성분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 이게 각각의 구성 성분들만을 이해해서는 알아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의식이라는 게 생길까요? 이런 것들.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 하나하나를 보면 의식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창발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분의 합이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시스템을 복잡계인데 complicated 시스템이 아니라 complex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 complex 시스템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complicated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은 물론 이 complicated 시스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complex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시스템이 되게 complicated 되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뭔가 예측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결정론적이지만 어떤 비선형성 때문에 투기 조건에 아주 민감하게 결과가 변해서 이제 이런 나비 효과 같은 얘기 알죠. 그래서 사실 나비 효과는 아주 간단한 방정, 3차원 2분 방정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데 방정식이 간단한데도 뭔가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민감하다. 이 복잡계든 카오스든 어떤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이런 시스템은 뭔가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 예측 불가능성의 예측. 이런 논점들이 되게 흥미로운 건 내가 뭘 몰라요. 내가 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내가 나만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인간 인지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건지 이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기본적인 한계 때문에 인간이라면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나만 모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거를 되게 고통을 받겠지.
뭔가 한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데서 굉장히 지적인 그 자극을 받는데 이런 거 예측 불가능성을 예측한다든가 증명 불가능성을 증명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과학적 사유 얘기하면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 이야기에 넣은 거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과학에 관한 얘기 그 정도로 해보죠. 뭔가 막 중구난 막 산반항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리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죠. 과학은 일단 귀납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설 연역 추론 얘기돼요. 가설 연역 추론은 어떤 가설을 얘기하고 가설부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마치 수학에서처럼 연역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대한 설명 능력과 예측 능력을 전부한다면 그러면 그 가설이 참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언제 그 이론을 폐기해야 될지 부정해야 될지 많은 경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포퍼는 과학이란 반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이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여러분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주장은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물론 참임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신의 존재론적 증명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과학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언제 이 이론을 내가 버릴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눌 수도 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확 바뀌죠. 아주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주 강한 가속을 받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 거리가 짧아지고 이런 이제 신비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특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그 과정 하나로 여러분이 다 이끌어낼 수 있어요. 어쨌든 시간, 공간 이런 개념이 다 바뀌는 거죠. 패러다임이 혁명적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 토마스 콘에 따르면 이제 그걸 과학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융합.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도 결국은 과학자 사회에서 나름의 엄밀하게 검증된 증거를 통해서 특정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폐기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과학도 집단지성이에요. 다른 거랑 다르지 않게. 다만 이제 그 검증된 증거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평가를 하고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거나 버리는 과정 자체가 좀 더 촘촘하다 할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과학하면 확실성 얘기를 하는데 과학은 과학적이다라는 얘기는 뭔가가 확실하다라는 얘기와 흔히 동의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불확실성에 관한 이야기도 불확정성의 정의 이런 것도 있죠. 아까 또 예측 불가능성의 예측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합리성의 토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학의 설명은 지난 학기에 시간 관리를 못해서 앞에 부분 빼고 좀 여유 있게 했더니 또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는 것 같은데 자, 수학 얘기 좀 하죠. 수학은 연역 추론이에요. 연역 추론이고 이 얘기는 넘어가고 이제 그 두 가지 얘기를 형성하는데 수학은 사유 방식이자 언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유 방식은 일단 수학은 연역 추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수학하면 산수, 계산을 먼저 떠올리나요? 당연히 정량적 사고. 그 다음에 수학은 추상적인 대상을 다뤄요. 개별적으로 보면 이것과 저것이 별로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사상의 과정을 거쳐서 추상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구조나 패턴을 따져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 서로 다른 것들이 수학적으로 동일한 것처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연역 추론이고 정량적 사고를 하고 어떤 걸 추상화하고 구조나 패턴을 달아. 그래서 패턴의 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수학은 무한을 사유해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을 사유해요. 그리고 수학은 언어예요.
어떤 언어냐 하면 애매함과 모호함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언어예요. 수학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엄밀한 언어예요. 오해 소지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을 위한 언어이기도 하고 추론을 위한 언어이기도 하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지금 이야기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an이 l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an이 l로 간다. 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으로 간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n이 l로 간다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n이 l로 간다. 접근한다? 그건 간다라는 말의 동요처럼 쓰는 거 아닌가요? 향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안 되죠. 모호한 거예요. 그것의 엄밀한 표현은 사실 이거예요. 이건 뭐 여기서 지금 이걸 읽지는 말고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냐 하면 크다, 작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입실론을 주면 이런 n이 존재해서 이런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면 am 빼기 l의 절대값이 내가 준 임의의 숫자보다 작다. 모르는 말 없죠. 그래서 수학은 엄밀한 언어예요. 무한에 관한 얘기 잠깐 하죠. 여러분 다 잘 아는 얘기, 제논의 역설인데 거북이는 1m/s 속도로 달리고 아킬레스보다 10m 앞에 있어요. 얘는 10m/s 속도로 10배 빠르지만 얘가 이 지점에 다다랐을 때는 얘는 어쨌든 가긴 가니까 1m/s 속도로 간 거죠. 그래서 1초 후에 아킬레스가 이쯤에 도착하는데 거북이는 다시 1m 앞에 있어요. 10m의 간격이 1m의 간격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리고 현재 여기 이 위치에 이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다시 0.1초가 걸려요. 그러면 거북이는 0.1초, 0.1m 앞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영원히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못 따라가겠죠. 왜냐면 영원히 반복되니까, 무한히 반복되니까. 여러분은 잘 알아요. 무한급수가 유한한 숫자로 수렴한다는 거. 하지만 그걸 알 수 없었던 시절에는 이건 정말 풀 수 없는 숫자였던 거죠. 아까 1초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0.1초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0.01초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봤죠. 이거 다 더하면 무한히 많은 숫자를 더하지만 불과 1.1111초밖에 안 돼요. 무한을 사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은 당연하지만 지금 당연하다고 해서 옛날부터 쉬웠던 건 아닌 거지. 이거는 하지 맙시다. 어쨌든 무한을 사유한다라는 게 수학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연역, 추론, 언어 이런 얘기 하는데 추상, 패턴, 구조, 무한을 사유한다라는 말까지. 수학하면 참과 거짓을 떠올리죠.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책 본 학생들은 좀 있나요? 그 동영상도 있을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앤드류 와이즈라는 사람이 이걸 증명하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책이고 그다음에 동영상인데 아주 재밌고 앤드류 와이즈가 1994년에 이 간단한 명제를 증명했는데 당연히 20세기 수학을 썼죠. 그러니까 350년 전에 페르마가 내가 말이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여백이 부족해 적진 않겠어 라는 허탈한 말을 남겼을 때 사실 거짓말일 수 있어. 350년 뒤에 앤드류 와이즈가 200조짜리 논문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증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페르마를 믿었어요. 페르마가 증명을 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게 아니라 이 명제를 믿었던 거지. 그런데 언젠가는 증명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고 94년 이전에 그리고 94년에 실제로 증명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 얘는 어떨까요?
골드바의 추측인데 내가 해마다 하는 테스트인데 검색창에서 자동 완성 기능 켜놓고 골드바까지만 입력해 보세요. 옛날에는 바로 골드바의 추측이 나왔는데 요새는 금덩어리만 보이더라고. 어떤 것들이 많이 검색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이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표현된다. 8은 3 더하기 5 물론 4 더하기 4이기도 하지만 두 소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아직 반증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반증된 이거는 정말 참일 것 같아. 카리마의 마지막 정리처럼 누군가 나타나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알지 이걸? 그건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관심이 있는데 당연히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어요. 얘기는 아까도 했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무 말 대잔치가 성립하죠. 그걸 모순율이라고 해요. 네. 참이자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어. 하지만 배중률은 조금 달라요.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인데 중간을 배척하는 거지. 그런데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명제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를테면 이게 그런 거라면 거짓이 아니라는 확신은 분명히 들지만 이게 영원히 아무도 이걸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군가 혹시 얘기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지? 이 문제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쟁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장,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주장, 심지어 확실히 참인 것 같은데 증명할 수 없는 주장. 아까 골드바의 추측이 혹시나 운 나쁘게 여기에 해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판단이니까. 중요한 건 증명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증명은 공리계를 통해서 해요. 공리계는 연역 추론 시스템이에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수밖에 없는 게 연역 추론이라고 했죠. 그럼 전제는 필요하지. 추론 법칙은 우리가 동의하는 것들이고 그 전제를 공리라고 불러요. 이 공리계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수학의 원형쯤에 해당하는데 그 공리와 연역 추론으로 구성된 체계입니다. 그래서 추론 규칙을 통해서 공리에서 명제를 유도해내는 거죠. 그러면 공리가 참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명제도 참이에요. 그리고 이런 수학의 원형은 유클리드 원론에 담긴 고대 그리스 시대 이야기네요. 우리가 원론 하면 보통 그 서양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기도 해요. 정말 그런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서양의 과학 문명의 토대가 수학이라면 그 원형이 또 여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유클리드 원론이 위대한 책인 건 거기에 수많은 기하학적 명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기하학적 명제들을 단 5개의 공리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에요. 이게 동어 반복이라면 위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5개의 대원칙에서 수많은 기하학적 명제들이 참이라는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얘들이 다 참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라는 것도 앞에서 봤던 5개의 공리 중에 일부를 이용해서 간단히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마지막 평행선 공리가 사람들을 조금 걱정스럽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뭐 당연히 참인 것 같나요? 직선밖에 한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평행인 직선은 단 하나다. 이걸 왜 의심하지? 라는 생각이 드나요? 일단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힘들었고 지금 우리 아니잖아. 지구가 둥글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려웠고 어떤 노력들을 했냐면 4개의 공리에서 이 공리를 유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4개의 공리와 이 5번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요 직선 밖에 한 점을 지나며 이 직선과 평행인 직선은 수없이 많다라는 공리로 부분을 바꿔도 기하학이 성립하고 평행선이 하나도 없다는 말로 바꿔도 또 다른 기하학이 성립해요. 그리고 그런 기하학들이 실제로 19세기에 발견이 돼요. 그것을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불러요. 예컨대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삼곡선 기하학과 이런 그림으로 나타낸 차원 기하학, 리만 기하학이 있는데 쌍곡선 기하학에서는 평행선이 수없이 많다고 평행선이 하나다라는 것을 수없이 많다는 걸로 바꾸면 얻어낼 수 있는 기하학이고 리만 기하학, 구면 기하학은 평행선이 없다는 걸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삼각형 내각의 합이 여기서는 180도보다 작다가 나오고 여기서는 180도보다 크다가 나와요.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다.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방식 또는 과정과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 또는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공리만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리계라는 시스템인 거지 그 결과물인 주장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기대했냐 하면 이건 여러분 이제 PDF 파일을 게시판에 올라갈 텐데 내가 로지코믹스라는 만화책 일부 하나 껴놨는데 나중에 관심 있으면 보십시오. 버트란트 러셀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 이제 이 수학과 철학에 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힐베르트라는 사람이 이 공리계에 관해서 두 가지를 기대해요. 하나는 당연히 이건 성립해야 돼요.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이 동시에 참이면 아무 말 대잔치가 가능하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골드바흐의 추측 얘기하면서 이게 참인데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인지 아직은 못했지만 누군가 앤드루 와일즈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증명을 해낼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힐베르트는 아니야 누군가는 나타나서 증명할 수 있어. 다만 아직 그걸 해낼 사람이 없을 뿐이야. 왜냐하면 참인 명제는 다 증명할 수 있다는 그걸 이제 힐베르트는 완전성이라고 불렀는데 완전성은 성립하니까. 그래서 수학을 이런 형식적인 시스템이라고 보고 형식적인 시스템은 이런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증명해 주길 기대했는데 놀랍게도 이거를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베델이라는 사람이 증명을 했어요.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어떤 명제가 정합적이면 어떤 공계가 정합적이면 완전하지 않다.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였고 또 어떤 공리계가 정합적이면 자기가 정합적이라는 사실을 자기 내적인 논리로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였어요. 어쨌든 논점은 이 사람이 베델인데 매년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이제 프린스턴에 있었어요. 두 사람이 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가지고 뭐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기를 좋아했다 뭐 이러면서 출퇴근을 같이 했다고 그래요. 베델이라는 사람 되게 흥미로운 사람이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자기 음식에 독을 탔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음식을 거부하다가 27kg인가의 몸무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증명 불가능성을 증명했다는 거죠. 정합성 있어요.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문제가 토대가 무너지죠. 정합적인 공리계에서는 자기가 정합적이다라는 것을 자기 내적 논리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말이 좀 꼬이는데 내 말이 지금 꼬이진 않았는데 이 문장 자체가 꼬인 것 같죠. 또 정합적인 공리계에서는
항상 자기 내적인 그 자기 내적인 논리로는 참인데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또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수학에 관한 이야기를 수학적인 논리로 하는데 이를테면 그게 뭔가가 성립한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증명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증명했다는 거죠. 아까 예측 불가능성의 예측과 더불어 증명 불가능성의 증명은 과학과 수학에서 또는 어떤 사유체계에서 자신의 사유 방식의 한계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대한 성취인 거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실수할 수 없는 인간이야. 이런 사람 신뢰할 수 없죠. 뭔가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수학과 과학의 영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 위대한 천재의 이야기. 예,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과학적 합리성은 일단 태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는 과학적이야. 질문하지 마. 사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히 비과학적인 태도인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질문해야 하는 거니까. 결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냐 아니냐.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죠. 과학적이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과 동의어. 많은 경우 과학적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동의어처럼 쓰이는 건 위험한 거죠. 과학은 태도에 관한 이야기. 과정, 방식에 관한 이야기. 수학이 사유 방식이지 언어다라는 이야기는 벌써 오늘 여러 번 했네요. 과학과 추론의 언어. 그 다음에 시작할 때 논리는 논고와 논지의 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논리학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항상 하는데 사실 글쓰기나 논리 전개나 연습하면 기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내가 지금 말하는 글쓰기는 시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문학적 논리적 글쓰기인 거고 그러니까 연습으로 기를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논리학에서는 물론 열린 마음이 있어. 내가 나를 부정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거와 함께 나머지는 기술의 문제다. 타고나야 되는 거라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뭔가 자유로운 시민,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전부 다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가 될 사람들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은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예, 오늘 강의하는데 사용한 자료, 참고한 자료들은 이것들이고요. PDF 파일 이제 공유했는데 요거 내가 링크 하나 붙여놨죠?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앞에서 여러분 약간 시작하기 전에 살짝 봤는데 이상욱 교수가 창의력과 상상력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강추입니다.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서두에 언급했던 젠더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는 제 강의는 유튜브에 내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토론할 기회를 박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